이제 일상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바이러스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인식을 생산했습니다.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나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공동체 의식이 싹튼 반면에 남들 때문에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타인을 적대시하는 경향도 생겨났습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공동체의 복원에 초점을 맞춰 두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세대와 계급을 분열시키는 국정 운영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윤석열 정부의 퇴치를 매일 밤 기도해 봅니다. 우리 사회에 소멸되어가는 공동체 의식을 재생시키고픈 저는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제 옆에는 인자하신 공동체 이장님이 제격이실 것 같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원구입니다. 예, 청장님 한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었어요. 예. 어떻게 청장님은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자유롭게 벗고 다니시나요? 전 지난주부터 이제 네. 지하철에서도 네. 한번 벗는 걸 시도를 해봤는데 네.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벗자니 찜찜하고 끼자니 좀 답답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을 쭉 한번 반추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만 혼자 개인주의가 풍만한 사회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고 해서 공동체 의식이 좀 잘 생겨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니까 이 국정 운영의 특징이 갈라치기잖아요. 아, 예. 뭐 MZ 세대니 뭐 노인 세대니 막 그러니까 아, 나는 조심했는데 누구 때문에 걸려서 남 탓하는 분위기가 되게 지금 만연한 것 같아 갖고 다시금 이제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소실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유독히 지금 PR을 구별하는 그렇죠. 아군과 적군을 지금 구별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아졌는 것 같고 네. 요즘은 그래서 저 사람 그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지금도. 그 아직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땅 위에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같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네. 생각을 새삼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는. 네. 아 어떻게 이 시점에 네. 이런 정부를 지지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같은 공동체 일원일까 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특히 이제 그걸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걱정하셨는지 대동단결하라고 이렇게 반일 감정을 불러 일으켜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한민족이고 민족 공동체인데 너희들 너무 양분화됐어.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을 테니까 너희는 반일로 한번 대동단결해봐라 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반대 효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린 다 반일인 줄 알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거기에 또 동조하고 나선 사람들이 지금 맞습니다. 그것도 한 등장하고 있어요. 30%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35%다라고 하면 이번에 한일 협상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게 한 30%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나는 그 한 1%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일에 대해서 또는 극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나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때 한 20% 이상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안원구 TV에서 다뤘습니다만 장관조차도 한일 합방이 무효다라고 하는 얘기를 당연히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 사람 심정은 그 사람도 그 양식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그 윤석열 정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녹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심정적으로는 그 방송에 그 노출되는 그런 국회라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네. 근데 참 목구멍이 포덕청이구나. 적어도 그런 이야기도 함부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한테 그 침략당한 거 아니냐. 그 한무경 의원이 대구에 그 토지 많다는 맞습니다. 예. 맞죠? 땅을 사랑하시는 그 평창 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 땅을 갖고 계신 그러고 분인데. 연민복지재단에 돈 내는 맞습니다.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 한무경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요즘에는 그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뽑히고 나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대통령의 실수를 내가 대신 욕바지를 하려고 뭐 가미가제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요. 참 아무래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예전에 우리가 인식이 많이 떨어질 때는 여성의 옷차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성폭행이 일어나는 원인은 성폭행범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여성의 옷차림이나 여성이 어떻게 뭐 호감을 표했다거나 전혀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미스 코리아 선발전에 구경하는 관중들이 네네. 다 성폭행범이 되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혐오에 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오늘은 제가 이제 기사로는 안 났던 건데 지금 청장님 뵙고 나니까 조금 여쭙고 싶었던 게 얼마 전에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고 하는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예. 그 100만 원 정도를 신용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준다. 15점 몇 프로를. 근데 빌려주죠. 이자율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자율이 15.9%예요. 15, 한 16% 가까이 되는데 네네. 이제 법정 최고 이자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이자 제한법상에 네네. 사채 이자죠. 네. 20%거든요, 지금. 사채업자가 할 수 있는 최고 이자가 20%요. 그러니까 무슨 업자가 됐든 돈 빌려주고 받아갈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정해놓은 법이에요. 네. 그 이상을 받아가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네네. 예전에 막 무슨 캐시 이런 데가 막 60% 받고 70% 받고 네. 막 그런 걸 막느라고 해놓은 법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 없는 서민들한테 급전을 쓸 때도 네. 그것까지 더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법의 취지인데 이게 생계비 100만 원 그것도 돈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100만 원 정말 100만 원이 없어서 빌려야 될 정도면 정말 서민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거의 16%라는 것은 이거는 사채 이자 중에서도 아주 고리의 사채이거든요. 네네. 그거를 하고 물론 뭐 잘 갚고 나면은 또 조금씩 까주고 한다고 그래, 하는데. 그것도 50만 원인가 뭐 주고 네. 나중에 50만 원 갖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정부가 비정한 정부다. 네. 그 정부가 무슨 고리 대금업 정부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정책인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정책을. 아니 이렇게 정말 긴급 생계비면 정부에서 이걸 정책으로 내놓을 거면 무이자 대출이라든가 그렇죠. 뭐 1% 미만의 대출 이자를 물려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야말로 그냥 무이자 대출하면 또 사람이 그 모럴 해저드나 이런데 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한 뭐 1, 2% 정도 정말 뭐 아주 그 기준금리 있잖아요. 네. 그 정도만 딱 하고 이 100만 원이 없어가 빌리러 다녀야 될 정도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빌릴 텐데 거기다 대고 고리 대금업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 무슨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근데 그걸 뻔뻔하게 정부 정책이라고 발표를 하는 정부예요 지금. 저는 그 정부 정책도 원래 정신 나간 정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언론에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감면된다 이율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는 홍보성 기사를 쓰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정신들을 갖고 사는 사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관심 갖게 된 게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알몸 사진을 담보로 사채업자들이 대출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알몸 사진을요? 예. 그래갖고 여성들한테 대출을 받고 싶으면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대요. 그래놓고 이제 이자를 갚지 않는거나 그러면 그 사진을 팔아먹어가지고 또 이제 부당이익을 취하는 거죠. 근데 그 나체 사진을 주고 대출 받는 금액이 그건 불법인데. 네, 그게 3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로 이제 생계비가 그 정말 긴급한 계층들이 있는데 그 계층들한테 100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15.9%를 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바로 그 단속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죠. 불법이죠, 불법. 불법입니다. 근데 제가 기사에 나왔던 걸로 봤을 때는 3주를 쓰고 이자를 100만 원을 줬대요.
그리고 나서 원금을 갚으라 그래서 원금을 못 갚으니까 알몸 사진을 뭐 유포시키겠다라고 협박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건 범죄 행위죠. 맞습니다. 그런 범죄 행위로부터 구제하면서 15.9%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까지는 범죄 행위까지는 안 갔으나 네네. 이거는 정말 그 보릿고개 때 빌려주고 네네네. 돈을 받을 때 그때 내줄 때 왜 그 쌀에다가 돌멩이 섞이고 막 이런 쌀들을 내줬다가 받을 때는 악착받는 구휼미에 대한 네. 그런 느낌이 지금 드는 그러네요. 거니까 네. 정부가. 자, 이제 어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기사는 포르쉐 논란이었거든요. 포르쉐. 예, 그러니까 조민양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예. 한동안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게 어제 이제 재판이 진행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조민양이 이제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가세현 처벌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2019년이더라고요. 처음 이 이야기가 나온 게. 2019년 그렇죠. 그 조국 사건이 네네. 생겼을 때 그때는 한참. 근데 여전히 그냥 그 명예훼손은 해결도 안 되고 소송 중인 거니까 뭐 설령 재판에서 이긴다라고 해도 그 긴 시간 동안에 고통받은 것들을 치면 참 정말 그 한 가족이 완전 몰락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조국 장관 집안의 한 행위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였고 검찰이 지금까지 그 행한 지금 윤석열 검찰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그 검찰이 윤석열 씨가 서울지검장이 되면서부터 이루어진 그런 행위들은 정말 인간이면은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조국 장관한테 그 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거나 네. 조국 장관한테 하는 게 사실 맥을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윤석열 씨한테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윤석열보다 앞에 네. 그 있었던 사람들이 한테 내가 당했지만 그때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합니다. 하기는. 네네. 이 특수부라는 데가 옛날로 치면은 이제 수사를 하면서 옛날에는 고문도 하고 사람 신체에다가 그 압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사를 했다면은 지금은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악랄한 방법이 네. 하는 거죠. 주변 가족들이나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전부 다 그 수사를 하고 지금 조국 장관하고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주변 사람들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네. 관계인들 아마 학을 띠을 거예요. 네. 주변인들이 지금 그런 건 다 이제 보도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막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부산대 의전원에 빨간색 포르쉐가 한 대 돌아다녔었나 봐요. 예. 당시에 이제 보도가 가세연에서 방송한 걸 보면 그 빨간색 포르쉐 아마 이제 딱 사진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 빨간색 포르쉐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게 조민이 학교를 타고 다니는 걸 봤다. 이렇게 이제 가세연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 근데 왜 다른 차들도 많은데 포르쉐였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눈에 띄는 거예요, 있죠. 근데 이게 다음 날 김도읍 의원이 그 조범동인가요? 그 조국의 오촌 조카. 근데 그게 WFM에서 공금을 횡령해서 포르쉐를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치 그 조범동이하고 조국 가족이 연결돼 있으니까 공금을 횡령해서 포르쉐를 사서 조민이 타고 다닌다. 아마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재판에 지금 명예훼손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사로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좀 큰 보상도 받고 배상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융 치료가 이제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트로를 시작했는데 좀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전혀 그 조국 일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 지금 행동하는 게 저는 너무 좀 못마땅스럽더라고요. 그래요? 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건인 것처럼 거기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김도읍 의원이 가세현 쪽에 정보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메시지 정도는 민주당에서 충분히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네, 근데 아무도 조국 일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비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뭐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청장님은 되게 야무지시잖아요. 제가 어른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기 같은 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기를 뭐 아주 뭐 크게 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지금 여기저기서 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갖고 제가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좀 돼요. 윤석열 씨가? 네네. 뭐 네. 글로벌 호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어제도 이제 야노구 TV에서 다뤘습니다만 상대방의 선의를 믿고 일본이 알아서 호응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뭐 선물 보따리를 갖다 주고. 근데 어제 갑자기 일본이 이제 교과서 개편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이게 이 초등학교 교과서.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막 자라는 일본인들한테 잘못된 역사 의식을 심어줘서 네. 이게 그들이 또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된다면은 네. 이게 당장의 어떤 지금 일어나는 일보다는 더 큰 사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두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사건인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독도 문제, 네. 그다음에 그 오염수, 그 방사선 오염수 네. 그 방류 문제하고 지금 크게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크게 지금 문제되어 있는 것 같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그다음 강제동원 배상 문제, 그다음에 위안부 네.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저에는 뭐냐면은 식민지화한 우리 한국을 그 강제 합병한 것이 불법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식민지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냥 그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은 앞으로 일본 일본이 우리를 그 강제 합방한 것이 이게 정상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거를 3.1절 기념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버리고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도 그런 독도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바로 그 대응하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우리 국민들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거거든요. 그런데 5년짜리 대통령이 단지 5년 동안 대통령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우리 국민들의 모든 자존심을 한몫에 전부 다 지금 다 박살을 내고 오는 이런 짓을 해놨으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교과서가 개정된 걸 보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를 하고 그리고 한 70년 전부터 지금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제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만 역사적인 거니까 그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독도라고 하는 부분이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하는 건 실제 현재에서의 이해관계의 문제로 봉착되는 거잖아요. 뭐 해리를 결정한다든가 기타 등등요. 근데 정부의 대응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제 이제 외교부 대변인이 그냥 메시지를 하나 내고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지금 아직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독도 문제는 그동안에 사실은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이거였잖아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쟁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조차 우리는 막아버렸어요. 네네. 만약에 분쟁이 있는 것처럼 그 의제에 올려가지고 국제적 그 분쟁 문제로 만약에 이게 대두하게 되는 순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 거기에 심지어는 그 일본 그 배가 들어온다 하든지 우리 가면 그 경고 사격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지금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는데 이거를 마치 분쟁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조차 우리가 막았다는 거죠. 그게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해의
그 범위, 네. 그 어디까지를 우리 영해라고 할 것이냐와 그 밑에 있는 그 수자원, 그 밑에 네. 어업 자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거다라는 걸로 그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야기를 꺼내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대응은 일본이 예를 들어서 독도가 뭐 저 고유 영토다 하면은 그 실제 그런 거를 못하도록 그 외교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런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의제조차도 안 올리고 이야기 나오면은 박차고 나서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딱 끊어줘야 되는데 요번에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하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일본 편에 서 있다. 네. 그 당시에 이명박 그 때가 이명박 씨가 그거를 가지고 그 내가 있을 때는 지금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네네. 그것 때문에도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화가 났고 네. 결국은 독도까지 네.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거는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네. 근데 뭐 지금 뭐 한일 문제는 어제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 정도로 얘기하고 이 일본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미국한테는 뭐 반도체 공장의 그 비밀 공정까지 다 공개를 해라라고 미국 정부가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문제는 그냥 단순한 반도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네.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국제 깡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네.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우리는 중국에다가 반도체를 수출하고 네. 그거를 중국에서 가공을 조금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네. 유럽으로 수출하고 하는 건데 중국에서 나오는 걸 안 받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우리 걸 사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 우리가 수출을 중국이 못하니까 수출에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중요한 요인이고 네. 반면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2차 전지, 네. 그 우리가 보통 배터리라고 하죠. 네. 그 배터리를 그 중국이 지금 상당히 기술이 앞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국 거를 값도 싸고 배터리가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수입해야 되니까 수입액은 늘어나고 네. 반면에 반도체는 수출이 안 되고 그런데 미국에서 너 우리한테 수출하면 우리가 보조금 줄게. 그렇게 하는데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건상 가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자기 초과 이익을 75%를 저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미국의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메이드 인 USA 제품을 생산하면 거기에 생긴 이익을 초과 이익의 75%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그 거예요. 보조금을 안 받고 그냥 100%를 우리가 갖고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가고 한국에서만 네. 해야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걸 갖다가 군수 물자에다 포함되는 거는 반도체 공정을 우리한테 전부 다 미국한테 우리는 미국한테 제시해라. 그 비밀 공정을 그러면은 이 반도체 만드는 기술까지 다 탈취해 가겠다는 이야기인 건데. 그렇죠. 이거는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네. 이게 정말로 우리하고 우호가 이걸 떠나 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지금 그런 깡짜를 부리고 있는 거지. 이게 진짜 이 우스개로 아마 예전에 그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시청자분들도 동의하실 텐데 제가 군대 있을 때 고참이요. 1,000원을 주면서 PX가 갖고 초코파이 2통하고 뭐 콜라 하나 하고 뭘 사오고 거스름 또는 너 가져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동기 애들이 가가지고 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1,000원을 받아갖고 와갖고 그거 시킨 거 다 사고 우리끼리 돈 걷어서 막 했는데 딱 그 짝인 거잖아요. 보조금을 주고서 이거 하고 뭐 한 다음에 이익이 남으면 심지어는 이거 거스름 1,000원 주고서 거스름 돈 2,000원 갖고 오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건 사갖고 오고. 그래 이제 우리가 단순 반도체라고 하면 그냥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종류가 이제 크게는 시스템 반도체와 네. 메모리 반도체가 네. 나눠지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또 설계 또 파운드리 그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네. 나눠지고
그 우리는 이제 메모리인데 네네. 이게 그 다 합해서 이제 반도체라고 보통 네. 표시하는데 미국이 이 팹리스 쪽은 되게 강하거든요.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팹리스를 설계를 해놓으면 그걸 만드는 공정 시스템을 만드는 공정이 이제 팹리스인데 이거 중에 메모리가 우리가 되게 강하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메모리는 거의 우리가 한 5% 네네네. 정도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근데 이 팹리스와 그 바운드리 쪽은 지금 대만이 그 TSMC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소규모로 다품종을 만드는 소규모 그 주문 생산 형식으로 네.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메모리처럼 그 손이 많이 가는 거기도 네. 하고 재미는 별로 없는 네. 그런 거긴 한데 그걸 가지고 있는 데가 미국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우리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메모리 쪽에 완전한 메모리를 우리가 100% 전부 다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지고 우리도 충분히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모리 쪽만 완전히 한국이 다 장악을 한다는 쪽으로 가면은 미국한테 경쟁력이 생기고 네. 그 우리가 그 주도를 할 수 있는 그 네네.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의 네. 문제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허용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 한때 일본이 반도체가 강국일 때 미국이 일본을 한번 그렇게 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해서 우리를 자기들 그 밑에다 넣어놓고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국을 그냥 우리 단순한 우방 국가니까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그 빵 주고 밀가루 주고 뭐 병원 지어주고 고아원 지어줘서 우리 먹여 살리고 할 때 그 미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우리 미국에 대한 냉정한 우리 판단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미국을 보는 시각이 마치 무슨 초콜릿 얻어먹던 시절에 그 시절에 네, 그 맞습니다. 사고에서 네. 지금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네. 있는 거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핵무기 돌락하면 우리한테 핵무기 갖다 주고 네. 하겠지.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는 정부예요 정말. 그 초콜릿 얘기하니까 제가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영어의 시작이 초콜릿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그 팀 스프리트 훈련을 많이 하면 이 동네 미군들이 바글바글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때쯤에 초콜릿을 못 얻어먹으려고 기부미 초콜릿을 이제 하면서 초콜릿을 얻어먹고 아 영어를 하면 먹을 게 생기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한글로 써서 동기부여가 되네. 네. I am hungry 기부미 초콜릿 막 이랬었던 기억이 딱 나는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상대하는 게 딱 그 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말씀 정말 100%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또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지금 삼성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하고 SK 두 개가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용인에다가 그 120만 평을 네.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평택 옆에 그 맹용인 밑에다가 네. 남사하고 이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동면 남사면인데 네. 거기에다가 지금 한 200만 평, 네. 250만 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해가지고 정부 주도로요. 정부 주도로. 네. 근데 한 300조를 투입한다고 해요. 네. 근데 결국은 그걸 뭐 때문에 투입하냐고 발표하면 일본 놈들 소부장 걸 글로 끌고 온다는 거야. 네. 근데 이 소부장이라는 게 반도체 관련된 뭐 반도체를 하려면 청소도 해야 되고 네네. 전번에 왜 불산 뭐 막 이런 거. 예, 그 불화수소라고 네. 하죠. 불화수소하고 그다음에 그 폴리아미드인가 하는 그 청소 말고 이 줄을 끊는 거다. 네. 광학기로 이제 뭐 끄어야 된대요. 그게 광선을 쪼아가지고 네. 그런 기술적인 거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소부장들이 전부 다 같이 와야 되거든요. 그럼 다 근데 화학 제품인 거잖아요. 화학 제품이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그 화학 제품들을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일본 제품인데 지금 화이트 리스트를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 배제해 버렸잖아요. 네. 배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가 소부장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네네.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동안에 상당 부분 다 끌어올려 왔어요. 네. 그리고 또 정 못하는 거는 일본이 더 자기 답답해 가지고 일본 애들이 공장을 세우든지 뭐 하겠죠. 우회 그렇죠. 중국을 통해 돌려서.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일본 애들 들어오도록 해주면 그 동안에 우리 그 중소기업들, 네. 그 소부장 하는 중소기업들은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야. 음. 근데 이게 일본 대통령인지 한국 대통령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참 진짜 답답해요. 그리고 그런 뭐 소재나 그런 제품들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제품이 외국계 회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환경 오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문제되면 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아니 이제 물론 환경 오염은 우리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죠. 네. 근데 그 환경 오염보다도 그 화학 제품들은 상당히 그 위험성이 큰 거죠. 네네. 가스니까. 네. 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긴다 하면 그게 일본에서 와 가지고 뭐 한국에서 터진들 그게 무슨 우리 환경만 파괴되는 거지. 네네. 일본의 저가 파괴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전부 조성을 해 가지고 일본한테 주겠다. 떠넘겨주겠다. 장사할 수 있도록. 네. 이거는 일본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그 주가 조작 정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클러스터를 그 지정하갖고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 땅 누가 샀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뭘 한다라고 하면 이거 오늘 또 나왔던 얘기 중에 제가 이건 기사 정리 안 했던 건데 블랙핑크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네. 블랙핑크가 미국 그 뭐 백악관에서 블랙핑크를 만찬장에 공연하게 해달라고 5번을 요구했다. 근데 비서관이 그거를 묵살해가지고 대통령이 극노해서 비서관을 지금 뭐 사퇴시키는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외교안보 라인은 사퇴하는데 뭐 그거를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딱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이건 요 최근에 YG 주식을 많이 매입한 사람이 김건희나 최은순 쪽에 관련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랙핑크라는 가수들이 네. YG 회사 소속인데 YG 소속이니까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레이디 가가랑 블랙핑크가 같이 협동 공연을 했다라고 하면 그 YG의 블랙핑크 어쨌든 블랙핑크를 하는 YG 주식이 많이 급등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근에 이게 주가 조작 정부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부터 들더라고요. 먼저. 아니 이제 주식에 대해서 눈을 뜨신 거예요. 그 이제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일이네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YG의 뭐 블랙핑크가 YG 소속이라니까 네네. 그걸 가지고 세계 정상 만찬에서까지 불려졌다. 그러면 뭐 블랙핑크가 원래 좀 알려진 엄청 유명하죠. 유명한 그룹이긴 BTS급 하죠. 정도 됩니다. 여자 그룹으로는. 근데 더 유명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사님의 냄새가 난다. 내가 봤을 때는 여사님의 손길이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진짜 걱정할 부분은 저 중국 관련된 지금 제가 미국, 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식을 하나씩 정리했는데 중국에 대한 그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올해는 이게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적자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92년도인가 수교를 했으니까 네. 수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동안은 계속 우리가 그 가장 큰 흑자 규모를 얻었던 데가 중국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적자로 돌아선 지 꽤 됐고 네. 그게 기점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맞습니다. 네. 적자로 돌아섰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아니 한미일 이제 인도는 사실 인태 전략에서 인도는 사실 거의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이제 한국을 끼어이어 가지고 네. 북중러에 대응하는 국가처럼 돼 있는 거죠. 네.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적국으로 이제 중국이 우리를 네. 인식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적국하고 뭐가 좋다고 수교를 물건을 사고 사고 팔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고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명동 같은데 중국 그 관광객들이 네. 와서 사는 게 그게 명동을 완전히 살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코로나가 지금 다 오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동에 지금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이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통제를 하고 있다. 네. 이게 중국에서 만약에 놔두고 하면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관광객들이 저렇게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통제를 뭐 절대 자기들은 일부러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가 하는 명령은 거의 뭐 안 따르면은 엄청난 불이 네, 통제가 너무나 잘 되는 우리처럼 우리 뭐 어디 나가라 우리는 할 수 없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눈치만 보여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안 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고리의 길로 요 상황에서 보면 거대한 시장을 앞에다 두고 지금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네. 있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 한다니까 다른 분이 생각나긴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걱정되는 게 실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중국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러면은 최소한 미국이랑 일본 편을 붙어갖고 같은 편을 먹기로 했으면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얻는 이익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한테는 뭐 그 산업 기밀까지 뺏길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일본한테는 영토도 뺏길 판이고 중국한테는 손해 보고 있고 글로벌 호구가 돼 있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지금 모든 거 다 갖다 바치고 바보 소리 듣고 네. 동네 바보 형도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 이 정도 되면 삼성에서 주말에 있는 그 윤석열 퇴진 집회에다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재벌들도 제일 첫 번째 직격탄을 맞은 게 현대자동차였잖아요. 네. IRA법. 네네네. 그, 전기자동차 관련돼서. 네, 그거 때문에 미국에 엄청난 그 보조금을 못 받도록 된 거잖아요. 그것도.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받은 게 이제 삼성이 타격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SK도 이제 반도체는 마찬가지니까 네. 아마 재벌 기업에서는 이게 자기들한테 엄청난 지금 피해가 돌아오니까 뭐 윤석열 정부가 되면은 자기들이 뭐 재벌들한테 뭐 세금도 줄여주고 다 좋을 것 같았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이익이 남을 때 세금이지. 그렇죠. 이익이 없이 안 남는데 무슨 세금 뭐 낼 것도 없는데 줄여주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진짜 나라가 야금야금 망해가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정말 궁금해갖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갖고 여쭤보려고 갖고 온 기사인데 코코본드라고 하는 게 기사에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네. 미국에서 은행이 망하네, 뭐 스위스에서 은행이 망하네, 그게 뭐 독일로 망하네. 그래서 뭐 코코본드가 문제가 됐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예. 코코본드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코코본드라고 하는 게 이제 컨틴전시 컨버터블 본드. 네. 그걸 이제 코코본드라고 네. 하는 것. 네.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기업의 은행도 기업이니까 네. 기업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자본하고 부채가 합해서 자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빚하고 내 돈하고 합쳐서 내 자산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해서 총 자산은 나의 자기 자본과 부채, 타인 네. 자본을 합해서 자산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자본은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그 주식은 자기 자본이고 네. 그 다음에 돈을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려오면은 부채라고 해서 네. 타인 자본으로 빌려와서 그 합해서 기업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이 이제 자기 주식으로 자기 자본으로 있는 돈이 있고 네. 돈을 빌려와 가지고 그걸 빌려주는 돈이 있죠. 네. 은행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은행 돈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만큼은 얼마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네네네. 게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자본 비율을 돈을 이제 그 영업을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져야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 돈 남은 돈을 타인 자본으로 돈놀이를 하다 보면은 좀 불안하니까 네.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드를 발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채권을 발행했는데 네. 그 채권이 주식으로 보는 채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망해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빌려줘. 그러니까 빌려온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 망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망하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코코본드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빌려온 거긴 한데 망하면 안 갚아도 되는 거. 근데 본드기는 한데 네, 주식으로 보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자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높겠죠. 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CB라고는 들어보셨죠? 전환사채요. 전환사채. 네, 그것도 컨버터블 본드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앞에 컨틴전시라는 게 하나 네. 더 붙어 있는 건데 이게 그 조건부 그 컨버터블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은 CB는 보통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네, 그럼 빌려줬는데 이게 나중에 회사가 잘 될 것 같아. 네. 그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원할 때, 내가 그렇죠? 원할 네. 때 내가 주식을 CB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잘 돼. 회사가 잘 안 되면은 원래 약정했던 이자만 받고 내가 네. 채권 행사만 하면 되고 주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붙어 있는 네. 게 그 전환사채 CB. 전환사채인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코코 본드는 원래 채권이긴 하지만 빌려온 돈이긴 하지만 이거를 자기 자본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봐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요번 문제가 된 게 네.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라고 네. CS라고 기사에 나오는 CS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라는 게 UBS라는 은행한테 지금 이번에 먹혔죠. 예. 스위스에 그 가보면 지리에 가보면은 두 개가 길을 하나의 사이에도 같이 있어요. 네. 제가 1위 은행, 2위 은행 뭐 이렇죠. 1위 은행이 2위 은행인데 CS하고 UBS가 더 크고 네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작은데 은행이 두 개가 길을 하나의 사이도가 옆에 같이 나란히 네네. 있어요. 그 사진이 이제 그 두 개 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네. 이제 UBS가 그걸 먹게 샀죠. 되는데 22대 1의 비율로 이제 이 회사가 안 좋으니까 네. 주식은 전부 다 상각을 해버린 주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네. 된 거예요. 네. 그 주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인수를 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 있던 코코본드 네. 그걸 주식으로 봐가지고 쳐버리니까 다 상각이 돼버려서 돈을 못 받는 못 받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건데 주식으로 치니까 돈을 못 받아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 네. 코코본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게 돼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코코본드가 이제 위험하다, 위험하다 안 좋다 이렇게 된 소문이 거고. 나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네네네.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그 조금 다르다. 네. 다르기도 하고 그 지금 우리나라 은행 자체가 그 CS처럼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처럼 지금 아주 부실 은행이 되기는 아직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 네. 그런 문제가 생겨도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뭐 한 31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올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코코본드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채권인데 주식으로 편입돼 가지고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은 없어지는 그런 본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네네. 돼요. 그 정도 개념. 지금 요 기사 보시면 제가 이제 이 그 꼭지를 준비한 게 보세요. 기사를 제목 CS 코코본드 충격. 한 코코본드는 안전한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충격하고 안전한가밖에 없거든요. 예.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기사를 이렇게 써버리면 사람들 보고 읽으라는 건지 뭐 이해하라는 건지를 몰라갖고 야 이거 좀 너무 어렵게 쓰는 게 좀 불안한데 해갖고 우리 청장님한테 한번 해설을 부탁드렸는데 아마 기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썼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한국말을 읽고 있는데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갖고 한번 여쭤봤는데 아주 자세한 설명이래 갖고 우리 또 오늘 하나 상식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제가 요즘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도 있고 뭐 또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도 있고 그런데 연일 이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하나씩 쳐주니까 기쁘지 아니한가 뭐 저는 혼자 이렇게 밤마다 외치고 있는데 아니 김재원은 전광훈 꼬봉이 돼가지고 무슨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 통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고를 그 전에도 한 번 더 쳤잖아요. 5.18 얘기도 지난주에 했었고 정광훈 씨 뭐 집회인가 그 교회 가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5.18은
그 헌법에 넣으면 안 된다. 네. 전문에다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넣으면 안 된다. 네. 거기 동의한다. 그렇죠. 뭐 그 왜 그랬냐. 뭐 그때는 왜 그랬냐. 그럼 그 표가 되면은 그거는 뭐 조상묘도 판다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막말 중에 막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또 요번에 뭐 미국 가고, 아틀란타주에 가가지고 미국 가서 거기서 또 그 보수 우파들이 대동단계를 그 뭐 전체를 보수 우파를 전체 장악을 했다. 네네. 정강훈이가 우파 천하 통일을 했다. 천하 통일을 했다. 그러면서 마치 정강훈이 그 국힘당의 모든 거를 다 장악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또 네.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망언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했는데 또 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망언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이해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이유일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그 망언을 하고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또 가서 또 네. 하고 네.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요번에 그 두 가지 이유가 생각나요. 네. 요번에 최고위원 될 때 정강훈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그럴 안 이유가 됐을 없죠. 만한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있었을까 네. 하나.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이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네. 총선이 다가올 때 정강훈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될 수 있는 곳에 뭔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네. 뭐 하나는 두 개가 다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두 개 그런 이유 아니고는 누구는 자기 당 내에서도 지금 그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정도의 뭔가 자기한테 긴박한 도움이 됐거나 네. 그거 아니면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정광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그 교인들을 상대로 입당을 해라 국민의힘에 그래서 표를 행사해 갖고 뭘 해야 된다라고 많이 독려를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신천지도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도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김재원이 1등을 하게 된 데에는 전광훈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정강훈의 그 힘이 있었다고 그 전부 다 신천지하고 정강훈하고 통일교 네. 지금 그 정상적인 기독교 계통에서는 다 이단으로 지금 네네. 확정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정강훈은 이단까지는 안 갔나요? 이단으로 하나님도 뭐 내한테 맞아 그 멱살 잡힌다 그러고 뭐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정통 개신교에서는 교단에서는 아마 그걸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한테 가서 구걸해야 되고 그걸 그 정도도 모르는 인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저런 발언들을 해야 될 정도면 이 국힘당은 이제 망조가 된 거죠. 저는 아마 이제 이 이번 그 총선 때는 결국은 그걸로 망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죠. 뭐 이제 그 장제원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장제원이 국회에서 막 반말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들어 뭐 막 뭐 어쩌고 막 그랬는데 이것도 권력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지금? 저도 그 장면을 잠깐 우연히 봤는데 네. 그 성간이 사무총장한테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성간이 가보셨잖아요. 네네네. 성간이 사무총장 셉니다. 그러니까요. 성간이 되게 무서워요. 당을 만들어 보시면서 네네네. 그 성간이라는 데가 그런 데인데, 근데 이 성간이 사무총장을 앞으로 국회에 뭐 오지도 말라고 네. 하고 자기가 무슨 국회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윤핵관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심각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그 권력에 취했다고 하면 내년 4월
며칠이죠? 15일이 4월 10일입니다. 10일입니까? 네네. 4월 10일 날 선거가 있는데 네. 그때는 선관위가 제일 무서워요. 아, 선관위가 이제 칼을 갈겠구나, 장제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게 그 완전 사람은 완전히 그 묵사발을 만들어 놨더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보니까 그 전에 이석을 하는 거 가지고 문제를 네. 삼았던데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더라고. 근데 5시에 매일 이석을 해야 되는데 네. 4시 45분에 이석을 했다는 거야. 아, 너 5분이나 일찍 나갔냐? 아, 그 앞에 했던 이야기를 네네네. 보면은 5시에 이석한다는 거 자기가 양해를 하고 네. 알고 있어. 네. 알고 있는데 그 4시 45분에 뭐 누가 뒤에서 이제 가야 되는 조끼를 줘서 그걸 들고 뭐 했는 모양이죠. 그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난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관위가 배알이 있다면 네. 다음 선거 때는 장제원 선거구에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부산시 선관위 여러분, 저도 부산시 선관위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아, 되게 좀 참하시고 또 다들 뭐 인텔리 하시던데 쫀심 좀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 여러분, 내년 4월 장제원 지역구에 아주 어마어마한 선거 감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요즘에 조금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은 물론 어수선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장제원이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너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국회 내에서. 뭐 이거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뭐 사퇴하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근데 의외의 인물이 이 장제원이 고성을 지르는 거를 비판을 했더라고요. 누가 했죠? 우리 노엘 열사께서. 그래요? 노엘 열사께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YTN을 보시고 계셨는데 부친께서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체하겠네 하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콩가루 집안이네요. 네, 그 노엘 열사의 우리 전투력을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도 오늘 사실 큰 뉴스인데 그 조현천이 오늘 귀국을 했어요, 총장님. 네. 근데 저는 조현천이 당시에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게 2016년 말, 2017년 이때였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을 할 때 인트로로 2019년에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3살짜리 김 선생이다. 왜냐하면 그때 다시 태어난 느낌인 거예요. 마치 이 계엄령 문건대로 실현이 됐었으면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 당시에 그 제가 플란다스계를 그때 그 만들고 있었는데 그 플란다스계에 같이 그 근무하던 분이 네. 그 제보를 저한테 해왔어요. 계엄이 준비되고 있다는. 계엄이 있는데 누구한테 들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때 해왔어요. 그래서 야 완전히 그때까지만 해도 계엄령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건 상상을 못했거든. 네. 그래서 내가 그 정보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몇 번 되묻고 했는데 그 소식을 그 당시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는 포스코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회장이 그 박근혜 쪽에 그 원래 그 사람이고 그 포스코는 옛날에 박근혜 쪽 그 사람들이 다 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이고 그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혼자서 그때 상당히 고민을 했어. 이건 그때만 해도 제가 뭐 그냥 플랜다스계 그 준비는 하고 있을 때지 딴 적은 할 때가 아니라서. 근데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는 그러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거의 내가 그 듣고 얼마 아니 한 바로 건물이에요. 그때 당 대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당 대표가 그거를 터뜨리길래 내가 이제 저걸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화됐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조사가 되고 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국이 이제 그 코너에 몰리니까 네.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때 아마 특검이 만들어진 무렵 그 무렵인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아마 계엄 이야기가 나올 때가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네.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래가지고 뭐 그 밝혀져서 못하긴 했지만 그때 그 추 장관이 그걸 안 터뜨렸다면 네. 아마 심각한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한 건 그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귀국을 안 하고 계속 도피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게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조현천을 그럼 우리가 잡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동한 어느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도 계속 인터넷에 올라왔었거든요. 미시 USA라는 커뮤니티 이런 데서. 당시에 조현천을 체포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검찰은 뭐 일반인들도 인터넷에서 조현천의 동선들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안 했던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사실 미국이라는 데가 우리하고 협조만 되면은 네. 저 사람이 숨을 때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전혀 자기하고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네. 조현천 가족과 관계인들 네. 그거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도 그 누구죠 그 김형욱이가 네. 미국 가가 있을 때 다 찾아내고 네네. 했잖아요. 그 정도 능력은 다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안 잡는 게 참 이상했어요. 네. 근데 또 지금 타이밍 윤석열이가 딱 되면서 지금 자진 귀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치 검사들과 무슨 이야기가 된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했던 얘기 중에 도피를 한 게 아니라 귀국 연기를 한 거다라는 말을 오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지 귀국을 좀 연기한 거지 도피를 다닌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검찰에 가갖고 진실을 밝히겠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건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를 조작했었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마치 양심 선언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잖아요. 뭐 완전히 그 양심성은 아닌 것 같고 죄는 받겠다고 했지 않나요? 그 완전히 그 자체가 없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네. 일단 그 문제에 대한 죄는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네. 뭐 어느 정도 조율돼가 오지 않고서는 지금 들어오면은 그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 친위 쿠데타죠. 네네. 그거는 뭐 어쨌든 쿠데타는 그 국가 전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니까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네네.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이제 뭔가 보장받지 않았으면 자진 귀국할 리가 없잖아요. 네. 도망가가 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조율이 돼 있으니까. 그럼 진작에 그럴 것 같았으면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왔어야지. 그렇죠.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보수하고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러고 그 당시에 그 보수가 잡았을 때 군에 있던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요직에 다 있을 때 지금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가 저는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다뤘던 게 그 이인규의 회고록 출간한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강압 수사의 어떤 책임자에 해당되는 그 이인규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가서 도망가 있다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니까 실제로는 진실은 그게 아니었었다. 내가 지금 이 회고록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이상한 얘기들을 그냥 궤변들을 늘어놨다라고 하는데 이 조현천도 또 마찬가지로 맥이 좀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네, 이제 뭐 그 사건은 별개지만 네. 그 개는 같다고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이인규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뭐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현천은 명백하게 어쨌든 계엄 문건이 나오고 그 당시 기무사령관을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방첩사로 바뀌었지만 네. 군에서 계엄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기획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국가 전복 세력으로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봐야지 윤석열 정부의 성격이 분명해질 것 같아요. 네. 마치 근데 이제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유사시를 위해서 대비 문건으로 만들었던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왜곡해서 발표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검사들도 막 동의해주고 그럼 윤석열이 또 전 정부 탓하고 그렇게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전 정부 탓할 게 아니고 그건 박근혜 정부인데 뭐 그 전 정부 탓할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가를 친위 쿠데타를 기도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계엄 문건 계엄 법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일이 생기면 하면 되는 일인데 네. 생기도 안 한 것을 그렇게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는 그냥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검사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모든 뉴스에 모든 사회적인 사안에 검사들이 다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정부에서는 요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게 우연사항도 아니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럼 다음 정부에서는 정말 그 검찰이 그냥 기소만 할 수 있는 기소청으로 만드는 정부가 출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거고요. 요번 네.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동안에는 검사들이 수사권이 자기들의 고유의 헌법적 권한인 것처럼 네. 그렇게 호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번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 사항이다. 그러니까 네네.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이게 수사권을 경찰에 줘라. 그럼 경찰에 줘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이 가져라 그러면 검찰이 가지는 네네. 건데 그거는 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정했는데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딱 판결을 해준 거예요. 네네.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는 뭐 그 이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시행령으로 바꿔 가지고 새로 그대로 우리가 그 수사를 하겠다. 검찰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건 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탄핵 사유가 충분히 성립되는 거잖아요. 위헌 사유가 되고 네네. 그걸 계속해서 고집하면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갔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홍대 오는 길에 보니까 여의도 인근에는 벚꽃이 벌써 만개했더라고요. 이제 세상은 따뜻해지고 세상은 점점 눈에 보이는 건 예쁜데 마음은 아직까지 좀 너무 안타깝고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홍구 TV 그 또 얼마 전에 그 쇼츠가 하나 터져가지고 예. 구독자가 그냥 막 늘고 있잖아요. 우리 안홍구 TV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고 더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소문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그대로 그 지는데 지금 이제 곧 우리 5만을 곧 몇백 명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 방송 이후에 네. 바로 5만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5만 축하 파티는 안 하나요? 아, 5만하게 좀 이렇게 어디서 5만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찾아뵙겠고 안홍구 TV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